(2021) 나주 미래교육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혁명. 안녕하십니까. 나주교육지원청 장학사 김희정입니다. 먼저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생중계를 진행하는 관계로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 중간에 영상이 끊기거나 하는 경우에 재접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전례 없는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가장 달라진 분야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교육 분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학생, 학부모 모두 일찍이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교육 환경 변화에서 지금 우리 교육계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고 또 고민은 무엇인지, 이와 함께 도전할 내용들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나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의 삶을 디자인하는 행복 나주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길 교육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주교육 발전을 위해 먼 길을 와주신 김누리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신 나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임현선 센터장님, 그리고 매성고등학교 김서로 교장선생님, 그리고 나주 이상근 교감선생님 패널 참석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많은 분들 방청객으로 모시지 못하고요, 몇 분만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나주 학부모 교육네트워크 대표로 계시는 김선유 학부모님, 그리고 정순옥 최복희 학부모님 대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주교육 참여위원장으로 계시는 영산중학교 최진현 교장선생님, 그리고 박선원 위원님, 오한성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 대표로 초등의 이근희 교장선생님, 그리고 정영규 교장선생님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었던 코로나19가 해가 바뀐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다행인 것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개학 연기, 그리고 원격 수업 등 혼란을 겪었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원격 수업 공공 플랫폼 구축과 방학을 이용한 기초학력 향상 및 나만의 교육과정 만들기, 브랜디링 러닝 등 원격 수업 지원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 방역 및 감염병 예방 시스템에도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 만큼 개학 연기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에 진행됐던 우리 교육 공동체의 마음 나누기 콘서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행복 나주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참여와 실천을 바탕으로 한 교육 공동체와 다양한 소통과 미래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미래 교육 포럼이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맞추어 우리 나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나주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온라인으로 참석해 계시는 많은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은 일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혁명에 대한 주제 강연을 먼저 듣고요. 2부로는 세부 주제를 가지고 주로 주제 토론을 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과 토론에 함께 하시면서 미래 교육과 우리 나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견을 주실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맞이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교수님 명성은 자자한 다 알고 계시는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제가 지금 나주에 3번 온 것 같아요. 오늘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한 1년 전쯤에 매성 중고등학교죠. 예, 거기서 선생님이랑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고요. 벌써 그게 1년이 됐네요. 그래서 저는 그 매성 고등학교 가보고서 너무 놀랐어요. 아까도 그 말 좀 들렸지만 세상에 한국에 무슨 학교가 이렇게 좋은가? 너무 시설도 좋고 또 내부적으로 그 공간이 이전의 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정말로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어 놔서 야, 이게 미래 학교가 이렇게 되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좋은 학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오늘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두고서 나주라고 하는 이렇게 빨리 가는 굉장히 혁신이 빠른 이런 지역에 다시 내려와서 그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돼서 반갑고요. 또 우리 교육장님이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을 기회로 더 나주와 좋은 인연이 함께 하시길 기대하면서요.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혁명 주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확실히 여기 내려오니까 우선 따뜻하고요. 여러분의 환대도 아주 따뜻하고요. 최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서 강연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아주 소수가 앉아있거나 이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남쪽에서는 서울보다는 코로나의 영향이 좀 덜한 것 같아서 그것도 아주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오늘 한 시간에 걸쳐서 한국 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볼게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우울하시죠? 이게 벌써 1년 이상 장기화되니까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그 기억이 너무 아련하죠?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일상이 정말 행복한 시절이었구나 이렇게 다들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떤 우울감을 지금 주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울감만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코로나 옐로우란 말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이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옐로우 카드 잘 아시죠? 축구에서 옐로우 카드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조심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레드 카드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지구의 삶에서 우리가 퇴장당할지도 몰라요. 그야말로 저는 중요한 옐로우 카드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게 생각해야 될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교육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교육이 아주 근본적으로 새롭게 전환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대단히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고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코로나 옐로우의 첫 번째 것은 결국은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거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도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해야 되는구나. 정말 귀한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도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야 되는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죠. 모두가 건강해야 나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야 비로소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한국 사회는
이러한 의식이 대단히 결여된 사회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러한 의식을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의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사회적 가치.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가치에 대한 인식이 사실 한국은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어느 사회보다도 이 사회적 가치가 경시되는 사회예요. 사실 경시되는 정도가 아니죠. 사회적이란 말 자체가 불온시되고 낙인이 되는 사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사회적이란 말이 이렇게 불온시된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를 사회가 없는 사회라고 부릅니다. Society without the social. Society without the social. 사회는 사회인데 더 social. 사회적이라고 하는 가치가 사실상 거의 없거나 불온시되거나 낙인이 되는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는 정치적 동물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과연 한국인은 사회적 동물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국인들은 어느 순간부터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원리가 됐어요.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되는 이러한 가치가 너무나 강하게 지배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고는 그렇게 살면 못 산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교육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의 경쟁교육은 이제는 벗어나서 함께 사는 교육, 연대하는 교육으로 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코로나가 경고해주고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 경고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뭐라고 불러요? 우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과연 공화국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사실은 공화국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을 공화적인 것, 즉 공공성이 없는 공화국이라고 불러요. Republic without the public. Republic이라고 하는 말, 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은 애초에 공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의미죠. 근데 사실은 한국은 공공성이 너무 부족한 그러한 사회, 더 퍼블릭이 없는 사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K방역 여러분 들어보셨죠? K방역을 굉장히 잘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K방역도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많이 비교가 되어 있죠.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공적인 가치, 공공적 가치가 거의 결여되어 있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방역은 굉장히 잘했지만 의료는 어떻습니까? 민간 의료가 95%, 공공병원이 5%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처음 알았어요. 이건. 공공병원이 5%밖에 안 돼요. 민간 병원이 95%입니다. 이것을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게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에서 초기에 환자가 막 급증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실이 없어서 죽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때요? 병실이 없는 게 아니죠. 공공병실이 없는 거예요. 민간 병실은 남아 돌았어. 다시 말하면 병실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공병실이 10%, 민간 병상이 90%를 차지하는 게 지금 한국이에요. 심지어 미국도 20 내지 30%가 공공병상입니다. 미국보다도 공공병상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번에 배운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사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거 이야기하다 끝날 것 같아서 그만
사례를 들게요. 한국은 공공적인 것이 너무나 결여되어 있는 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것을 이제는 복원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사실은 한국 사회는 복지국가로 가지 않으면 붕괴될 수 있는 공동체예요. 근데 지금 이 정부가 그런 데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독일의 사례만 잠깐 들어볼게요. 최근에 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독일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게 너무나 큰 사태니까 정부에서 긴급 예산을 편성했어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정부 예산의 30%를 책정했습니다. 30%. 30%가 얼마냐 면 1조 유로예요. 1조 유로. 1조 유로면 얼마겠습니까? 1350조를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 또 많은 부채를 줬습니다. 독일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지만 많은 부채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90%까지 다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 책임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원이 최선의 방역이다. 지원이 최선의 방역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방역을 위해서 집합금지를 하거나 또는 영업 제한을 할 경우에 그 모든 것의 90%를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공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홍남기라고 하는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뭔 소리를 해요? 재정 건전성이 가장 좋은 사회라는 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국가부채가 45%, 선진국 평균이 130%입니다. 지금. 근데 한국은 국가부채를 지금 주질 않아요. 국가가 부채를 지지 않고 대신 누가 부채를 지고 있어요? 개인들이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개인 부채가 지금 가장 높아요. 108%가 됐습니다. 가계부채가 가장 높고 국가부채는 가장 낮은 나라가 됐어요.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위기를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국가가 빚을 내서 개인들을 보호하는데 우리는 국가는 거의 지원을 하지 않고 개인들이 은행 빚을 가지고 생존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상황이 지금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지금 공공성이 대단히 부족한 이런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공적인 것을 강화해야 된다. 진정한 의미의 공화국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경고는 바로 생태적인 것의 가치를 이제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물질주의적 세계관에 빠져서 살아서는 인류의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탈물질주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회. 단 한 번도 탈물질주의의 문화가 들어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독특한 예외적인 국가예요. 어느 나라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화적 흐름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느 사회에서나 상당히 강한 탈물질주의의 흐름도 같이 공존합니다. 한국은 탈물질주의가 전혀 없는 사회. 정말 독특한 사회입니다. 제가 지금 그 책에서 그 이유를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68혁명의 부재라고 하는 것. 68혁명이 이러한 물질주의적 발전이 인류의 엄청난 재앙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경고하고 있는 중요한 그러한 전환점에, 다시 말하면 생태적인 상상력을 대단히 중시한 그런 것이었는데 한국은 68혁명의 부재로 인해서 말하자면 생태적 상상력이 거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오로지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이런 사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독일의 경우는 한 80%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소비할 때. 한국에서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아직도 소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비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발전하고 국가가 부강해지고 이런 소비주의 논리만이 지배합니다.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죠. 지금과 같이 인간이 소비를 해서는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럽에서의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후의 인류,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최후의 인류가 될 것이다. 왜?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은 자연에 대한 무한한 수탈로 이어지고 결국은 자연의 생태계 순환 자체가 깨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으리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경고가 지금 한국에서는 너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로 이런 생태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 이것을 코로나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회적 가치, 공공적 가치, 생태적 가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코로나의 경고고요. 이 코로나의 경고는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가치라는 건 뭐겠어요? 남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공공적 가치는 공동체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생태적 가치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 함께 사는 것. 그게 연대적 삶이죠. 그래서 이제는 각자 고생하는 극단적 개인주의자들의 무리로서 한국인들이 살아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코로나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것은 바로 이제는 교육에 있어서는 연대교육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요걸 하나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가 얼마나 연대가 빈곤한 사회인지 최근에 나온 지표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고통을 받는 게 누구예요?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구직자, 중소기업이겠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체로 이들에게 이 손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손실을 보전해 줘야 된다 하는 물음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대체로 20% 내지 30%가 차이가 납니다. 20% 내지 30%가. 놀라운 이야기죠? 네? 우리가 얼마나 연대가 결여되어 있는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경쟁지상주의 사회로 한국 사회가 굳어지면서 이런 식의 연대가 없는 그런 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그 옆에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난 2020년 5월에 조사한 것과 11월에 조사한 것을 한번 보세요. 대체로 10 내지 20%, 12%에서 20% 정도 연대의식이 감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위기가 깊어지는 거죠. 대체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위기가 깊어질수록 더 연대의식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입니다. 한국은 지금 반대예요. 위기가 높아질수록 역으로 연대의식은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한국 사회가 상당히 연대가 결여되어 있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 저는 그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아이들을 경쟁시키는 이런 방식의 교육으로는 한국 사회가 앞으로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을 제가 작년 9월에 본 사진입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신 분 있나요? 신문에서? 보신 분 있으세요? 선생님 보셨어요?
보신 것 같아요? 네. 예,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무슨 사진인지? 예. 난민을 받아들여달라고 그 시위를 했던 사진이라고. 예, 맞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요게 작년 9월 20일 날 베를린에서 있었던 시위의 사진인데요. 예,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8월에, 작년 8월에 그리스에 있는 난민촌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리스의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는 난민촌이 있는데요. 거기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렇게 돼서 15,0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시리아 난민들이 너무나 끔찍한 지금 생존을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9월 18일 날, 요 한 이틀 전에 독일 정부에서 처음으로 난민들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15,000명 중에서 2,700명을 받겠다. 이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날 독일의 40개 도시, 그 중에 베를린도 있는 거예요.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이렇게 뛰어나와가지고 이들이 외친 건 뭐예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왜 2,700명을 받느냐? 15,000명 전원 수용해라. 이것을 주장하러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 사진을 신문에서 봐서요. 신문에서 봐서 제가 그걸 이렇게 캡처를 한 건데요. 제가 그 신문을 아침에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 아, 아직도 지구상에 이런 인간들이 있구나. 이런 인간들이 완전히 멸종한 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사실. 지금 요즘 세상이라는 게 너무나 끔찍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안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제가 독일에서 한 7년 정도 살았는데 그 과거에 제가 독일에서 살던 시절이 좀 생각났어요. 그때 이런 느낌을 자주 받았어요. 소름 돋는 그러한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게 9월에 있었고요. 한 달쯤 후에 10월 3일 날, 한 달은 아니네요. 10월 초니까 10월 3일이 독일 통일 30주년이었어요. 벌써 30년이 됐어요. 독일이 통일된 지. 그날 독일의 대통령이 나와서 기념사를 하는데 그 기념사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이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지금까지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독일 국가 중에서 최고의 독일에 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독일 국가 중에서 최고의 독일에 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놀라운 말이죠.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 나라에 대해서. 예. 여기서 최고의 독일이라는 건 뭐겠어요? Das beste Deutschland.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Das beste Deutschland. 이 최고의 독일이라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군사력이 최고다. 경제력이 최고다. 이게 아니지. 여러분, 지금 독일이 어떤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된 거예요. 어느 나라를 가장 존경하느냐? 이런 여론조사라면 독일이 계속 1위예요. 지금 전 세계 지도력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지도력에 우리가 가장 높은 평가를 줄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독일이 계속 1등. 작년에는 독일이 44%, 미국이 33%, 2등이, 3위가 중국이 32%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5년째 독일이 1위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독일이 하여간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작은 나라죠. 그런 나라가 지금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게다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독일이라는 나라 너무나 끔찍한 나라잖아요. 지난 20세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유태인 학살 누가 저질렀나요? 전부 독일이잖아요. 유럽에서 있었던 또 세계사적인 차원에서도 가장 끔찍한 일을 저지른 그러한 재앙을 가져온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돼요?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현대사를 돌아보면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독일 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독일이나 하면 뭐가 떠올라요? 하이 히틀러 이런 거 떠오르죠. 네? 거의 독일과 관련된 영화들 보면 독일인들의 그 모습이란 게 어때요? 권위적이고 아주 규율을 잘 따르고 억압적이고 경쟁적이고 고루하고 이런 인상들 아니에요. 네? 이게 독일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됐냐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인간이에요. 다른 인간. 다시 말하면 저는 이것을 신독일인이라고 부릅니다. 신독일. 그 이전의 독일인과는 전혀 다른 독일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독일에서 무언가 하나를 다 수입해서 가지고 싶은 게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무슨 좋은 차들 뭐 벤츠나 BMW나 포르쉐나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아이들을 수입해오고 싶어요. 그럼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한반도에 이런 아이들이 자란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기품 있는 나라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수입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교실에서 길러야죠. 이렇게 기품 있는 아이들로 길러야죠. 바로 이것을 독일에서 새롭게 이런 아이들을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독일인을 길러내는 게 가능했던 것, 그것이 뭐겠어요? 바로 교육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20세기에 있었던 교육에 의해서 일어난 가장 결정적인 기적이 독일 교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늘 교실에서 기본적으로 교단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육이 인간을 바꿀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흔들리죠. 어떤 때는 바꿀 수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인간은 안 바뀌어, 교육을 못 바꾸지, 이런 회의도 느끼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독일에서는 완전히 다른 독일인들이 생겨났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교육개혁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전환점이 언제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낸 변화가 있었다면 그 전환점이 있었겠죠? 그게 언제겠냐? 네, 바로 68혁명입니다. 68혁명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교육혁명이 있게 되고요. 이 교육혁명이 완전히 새로운 독일인들을 길러낸 거예요. 정말 새로운 독일인이라고 부를 만한 근본적으로 다른 인성을 가진 그런 인간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를 개혁했고요. 그것이 새로운 독일을 만든 겁니다. 오늘날 이런 독일을 만들었어요. 히틀러의 독일을, 그 파시즘의 독일을 가장 성숙한 민주주의자들의 나라로 만든 거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헤르만 헤세의 소설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헤세 소설 많이 봤죠? 헤세 소설 보면 거기에 독일 교육에 대한 묘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데미안도 그렇고 수레바퀴 아래서라고 하는, 수레바퀴 아래서, 요건 자기 고등학교 시절을 그린 거죠. 자전적으로. 그걸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독일 교육이 얼마나 고루한지, 얼마나 권위주의적인지, 얼마나 억압적인지, 얼마나 경쟁적인지, 그런 걸 아실 거예요. 그 교육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이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는 독일의 교육개혁이 완전히 새로운 아이들을 길러내서 오늘날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 이전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나라가 됐다는 그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교육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1968년 68 혁명이었고요. 네, 바로 68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독일은 교육 개혁을 이루게 된 것이고요. 네, 그것이 오늘의 독일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68 혁명 이후에 독일의 교육이란 건 뭐겠어요? 바로 저 아도르노가 이야기한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라고 하는 바로 저 원리가 독일 교육을 변화시킨 핵심이에요. 여러분,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상가를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에릭 프롬은 잘 아실 거예요. 에릭 프롬. 그러니까 에릭 프롬은 한국에서 비교적 많이 알려졌죠? 자유로부터의 도피, 사랑의 기술, 뭐 이런 것들이죠.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들이 한국에서 많이 읽혔고요. 그래서 에릭 프롬 비교적 많이 알려졌는데 아도르노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아도르노는 훨씬 더 중요한 소위 68 혁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상가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독일을 만든 가장 중요한 인물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아도르노를 꼽아요. 그래서 제가 쓴 논문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보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의 독일은 아도르노의 나라다 라고까지 좀 세게 이야기를 해요. 아도르노의 정신에 의해서 생겨난 나라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68 이후에 독일의 현대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상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 미니마 모랄리아라는 책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도르노는 너무 난해해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가장 난해한 사상가로 불리기 때문에 많이 안 읽히는 거죠. 그러나 아무튼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이 아도르노가 경제교육은 야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일단 여러분들이 잘 우선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경쟁교육을 이렇게 문제 삼았을까? 하필이면. 그죠? 교육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러한 방향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왜 유독 경쟁교육이라는 걸 이렇게 문제 삼았을까 하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겠어요? 예? 그렇죠. 히틀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서 68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 68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일종의 정신이라고 할까요? 당시에 중요한 구호라고 할까요? 모토라고 할까요? 그게 뭐였어요?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이라고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었죠. 미국의 경우는 뭐가 강조됐겠어요? 네, 인종 문제가 미국에서 가장 심한 문제였죠. 그래서 백인의 지배로부터 흑인 해방, 이러한 흑인 해방이 미국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경우는 자본의 지배로부터 노동자의 해방, 노동 해방의 문제가 프랑스에서 가장 컸어요. 즉 프랑스의 경우는 일종의 계급 문제,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였던 거죠. 미국이 인종 문제, 프랑스의 경우는 예를 들면 계급 문제였던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핵심이 됐겠어요? 소련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화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프라하의 봄이 바로 68년에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 문제, 자유의 문제, 이게 프라하의 봄에서는 핵심이 되죠. 그 와중에서 독일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된 게 뭐였겠어요, 여러분? 바로 과거청산 문제였어요. 과거청산. 우리는 독일을 지금 과거청산 잘 된 나라라고 알고 있지만 독일은 과거청산이 전혀 안 된 나라였어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은 68 혁명 이후의 독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아, 독일은 과거청산 잘 됐는데 일본 애들은 왜 저렇게 안 하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독일은 68 혁명 이후의 독일이에요. 68 혁명 이전의 독일은 과거청산이 전혀 안 된 나라예요.
여러분, 뭐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68년에 독일 수상이 쿠르트 키징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치 당원 출신이에요. 젊었을 때 나치 당원을 한 사람. 어떻게 나치 당원을 한 사람이 수상이 돼요?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도 과거 청산이 안 된 거죠. 일본은 아베가 과거 청산이 안 된 일본을 상징하는 인물이지만, 아베는 어때요? 자기 외할아버지가 A급 전범이었죠. 기시 노부스케라고 하는. 본인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68대 독일은 쿠르트 키징어라는 수상 자체가 나치 당원이었던 자예요. 그럼 뭐 할 말 다 했죠. 그 정도로 과거 청산이 안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68혁명 때 과거 청산 문제를 핵심적으로 제기한 것이고요. 자, 과거 청산을 근본적으로 하지 않는 한 새로운 독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과거 청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적 제도적 청산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인적 제도적 청산은 당연하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청산, 뭐겠어요? 정신적인 청산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나치즘을 가능하게 했던 그 정신, 그 정신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나치즘을 가능하게 했던 정신, 나치즘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경쟁 이데올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세계를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 세계를 보는 관점은 소위 소셜 다윈이즘이라고 부르는 거였죠. 이게 제국주의 시대의 전형적인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는 동물의 세계와 마찬가지예요. 인간 세계 또한 적자생존, 약육강식, 뭐예요? 승자독식, 이런 원리가 지배하는 세계라고 보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원리인 것처럼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고,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게 정의고, 이게 완전히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죠. 히틀러를 가능하게 했던 게 바로 이런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히틀러 파시즘이 작동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청산의 근원적인 그러한 자리는 바로 경쟁 이데올로기를 없애는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놀라운 이야기죠. 특히 한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놀랍죠. 우리는 교육하면 당연히 경쟁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독일은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때부터 경쟁 안 시킵니다. 학교에서 등수 석차, 아이들을 비교해서 우열을 나누는 걸 하지 않아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학에 가는 것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대학 입학 시험이 없죠, 독일에서는. 예, 아비투어라고 해서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있고요. 이것은 거의 다 붙어요. 대체로 한 90% 붙습니다. 프랑스는 바칼로레아라는 게 있죠. 이건 한 85% 정도 붙는데 독일은 더 많이 붙습니다. 대학을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거의 다 들어갈 수 있게 90% 붙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열어놓은 거예요. 이것이 독일 교육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독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들로 자라겠어요? 근본적으로 열등감이 없는 아이들로 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부러웠어요, 사실. 독일에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놀라웠고요. 제가 한 7년 동안 만난 독일인들 중에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또 지금 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교만한 태도를 보인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우월감을 느끼는, 오만한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독일 사회에서 대학 교수라든가 교사라든가 또 판검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제가 그 후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겸손하고, 사실은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문화 충격이었어요. 교수가 제 지도교수 같은 경우도 수학여행을 가면 자기 차를 끌고 와요. 아이들도 차 있는 애들은 가져오는데 다 나눠서 타고 가거든요. 네. 교수가 자기 차 달달달달 하는 중고차를 끌고 와서 자기가 운전하고, 주유소에 가서 다 기름 넣고, 또 아이들 물까지 다 자기가 사와요. 근데 아이들 가만히 앉아있어요. 돕는 아이도 없어. 그래서 이야,
이 독일 놈들은 이 애들이 싸가지가 없구나. 교수가 저렇게 하면 가서 돕는 신유이라도 해야 될 거야. 없어요. 그 교수도 전혀 그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해.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지도교수가 누구예요? 바로 68세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반권위주의 운동의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 반권위주의 운동.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그 사회에서는 말하자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회의 지도층들이 너무나 겸손하고 또 그 사회에 아주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다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그 근원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경쟁을 시키지 않는 이 교육에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을 시키지 않으니까 열등감을 가질 기회가 없는 거죠. 자기가 열등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네, 이건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독일에서는 이런 경쟁을 시키지 않는 그런 교육이 중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시한 게 독일 교육에서는 바로 비판 교육입니다. 교육의 핵심은 비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전 세계에서 비판을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 삼는 나라 독일밖에 없어요. 비판적인 사유도 길러야 된다. 이 정도는 다 이야기하죠. 그러나 독일은 그게 아니에요. 비판 교육이 핵심이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아이들에게 기존의 지식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반드시 그러한 지식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독일 교육은 크리티컬 페다고직이라는 표현을 써요. 크리티컬 페다고직. 비판 교육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게 하나의 능력이 아니라 교육의 기본 카논, 교육의 기본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다니엘이라고 독일 친구 있죠? TV에 자주 나오는 그 친구가 어느 방송에서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요, 첫 시간에 매번 우리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첫 시간에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절대 내 말을 믿지 마라. 네? 절대 내 말을 믿으면 안 돼. 항상 내 말을 비판적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너희들이 나를 비판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 대신 비판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해라. 너희들이 근거를 꼼꼼하게 따져서 나에게 문제 제기를 해라. 그게 가장 훌륭한 학생의 태도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죽은 물고기만 강물의 흐름을 따라 흐른다. 이렇게 얘기했다. 죽은 물고기만 강물의 흐름을 따라 흐른다. 놀라운 이야기. 전 그 말이 좋아요. 어쩌면 우리 교육은 죽은 물고기들을 기르는 교육일지도 몰라요. 그냥 교사가 하는 말을 달달달달 외워서 그것을 그대로 되뇌는 걸 똑똑하다고 그러고 우수하다고 그러고 모범생이라고 그러고, 네? 이런 아이들을 기르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서는 바로 파시즘 시대에 히틀러의 이데올로기를 달달 외우는 그런 히틀러 유겐트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독일 교육의 정말 특징적인 거예요. 스스로 사유하는 아이들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반권위주의 교육, 과거 청산 교육, 공감 교육, 이런 것들이 독일에서 굉장히 중요시 됐던 것이고요. 지금 3대 교육을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요것을 하나 짧은 이야기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독일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아이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러한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저항하는 능력. 저항하는 능력. 어감이 있으면 반드시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압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 이게 독일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분노하는 능력. 저는 이 분노하는 능력이 좀 놀랐어요. 예, 불이한 것을 보면 분노해야지 그것을 그냥 못 본 척하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감하는 능력. 특히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민주 시민이 갖춰야 될 3대 능력이라고 가르칩니다. 저항 능력, 분노 능력, 공감 능력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저런 걸 교육에서 가르치는가?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독일의 68 혁명 이후에 독일 교육의 핵심 뭐라 그랬어요? 바로 과거 청산 교육이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독일에서는 아우슈비츠 이후의 교육이다. 이렇게도 많이 표현돼요. 아우슈비츠 이후의 교육이다. 그 말이 뭐겠어요? 독일 교육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핵심적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더 이상 아우슈비츠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게 독일 교육을 만든 핵심적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우슈비츠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세 가지, 이 능력은 뭐겠어요? 바로 이 능력의 결여 때문에 아우슈비츠가 같은 것이. 당시 독일인들이 저항하는 능력을 가졌다면, 당시 독일인들이 분노하는 능력을 가졌다면, 당시 독일인들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가졌다면 아우슈비츠는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독일 교육의 기반에 흐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과거 청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한국에 적용해 보세요. 한국도 독일과 똑같은 역사를 가졌습니다. 히틀러 파시즘이라는 게 12년밖에 안 돼요, 사실은. 12년. 우리나라의 군사 파시즘은 몇 년입니까? 30년이에요. 무려 30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30년의 군사 파시즘의 문화를 청산했어요? 전혀 못 돼 있어요. 이 군사 파시즘의 핵심에 뭐가 있는지 바로 우리도 모든 것을 탈탈탈탈 주입식으로 외우고 권력이 외우라고 하는 걸 무조건 사회도 하지 않고 외우고 그것이 군사 파시즘 시절에 우리가 배운 교육 방식 아니에요? 제 세대는 바로 박정희 유겐트입니다. 말하자면 박정희 시절에 파시즘 교육을 받은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교육의 표준처럼 돼 있어요. 아무런 성찰 없이 외우는 것. 이것을 독일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교육을 우리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와 비교해 보면 독일에서는 이 파시즘을 청산하는, 과거를 청산하는 문제가 교육의 핵심 원리로 들어왔음에 반해서 우리의 경우 30년 동안의 군사 파시즘을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파시즘의 교육적 원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게 한국이죠. 여기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독일을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을 시키지 않는 교육으로 만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저는 이 교육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1970년부터입니다. 독일에서. 1970년부터 이런 교육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50년이 된 거예요. 무려 50년. 지금 2021년 아니에요. 50년 지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독일이라는 나라는 이 나라 자체가 거대한 교육학적 실험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가 거대한 교육학적 실험실이라고 생각해요. 자, 경쟁 교육을 안 시켰다. 50년 동안.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경쟁 교육을 시키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인간이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경쟁 교육을 시키지 않으니까 어떤 인간들이 됐죠? 아까 봤죠? 조금 전에 봤던, 조금 전에 본 그 베를린에서 시위하는 그런 인간들이 자라난 거예요. 그 아이들이 바로 교육개혁 이후에 자라난 그런 세대인 거죠.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성숙한 민주주의자들이 독일에서 자란 겁니다.
여러분, 2015년에 시리아 난민 사태로 유럽 전체가 흔들릴 때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 당시에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독일 수상이 몇 명을 받았어요? 난민 100만 명을 받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때 몇 명 받은지 아세요? 17만 명을 더 받았습니다. 2015년 한 해 117만 명의 난민을 받은 나라예요. 정말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정권은 아마 바로 붕괴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년 후에 2017년에 총선거에서 앙겔라 메르켈이 또 됐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저는 어느 나라에서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독일은 1970년대 50년 전에 교육개혁을 통해서 경제개혁을 시키지 않음으로써 이런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길러내고 아주 당당한 자아를 가진 그러한 시민들을 길러내는데 성공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성숙한 시민을 길러냈는데 과연 우수한 아이들을 길렀을까? 어때요? 아이들의 지적 능력 더 뛰어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것은 최소한 지적 능력이 떨어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걸 여러 가지 지표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건 뭐예요? 노벨상 수상자 이런 걸 많이 보죠. 예, 6.8 이후에 독일에서 노벨상 수상자는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수상자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경쟁을 시키지 않는 것이 학문적인 수준을 떨군다라는 건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특히 인문사회학 분야에 있어서는 독일이 뭐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런 강연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 말대로 경쟁을 시키지 않으면 한국 교육이 하향 평준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 교육에 하향 평준화될 게 있습니까? 더 하향될 게 있나요? 지금 한국 정도의 이러한 민주주의를 이루고 이러한 경제 성장을 한 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 하나도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한국 교육이 얼마나 뒤처져 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경쟁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향 평준화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시키지 않아야 한국의 그런 학문적 수준도 올라간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한번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걸 하나 보세요. 지금 한국은 독일과 다른 교육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독일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그러한 교육을 하는 나라입니다. 독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 교육을 시키지 않는 그러한 나라라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 교육이 심한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일 교육과 극단적으로 대립점에 대척점에 서 있는 교육이 한국 교육입니다. 한국 교육은 경쟁 교육이 강한 정도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 교육이 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르몽드라고 아시죠? 프랑스의 아주 세계적으로 저명한 신문이죠. 르몽드에서 몇 년 전에 한국 교육을 특별 어떤 기사로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이 나와요.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제가 그대로 인용이에요. 그대로. 네? 정말 끔찍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것이 과장된 게 아니에요. 이걸 한번 보세요. 이 시표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시표는 4년 전에 나온 거예요. 최근에.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네 나라의 대학생들한테 물은 겁니다. 고등학교 시절이 당신에게 뭐였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보세요.
한국은 무려 81%가 전쟁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터. 네? 사활로건 전장이다. 이 81%예요. 미국과 중국이 비슷합니다. 약 40%. 우리의 절반이에요. 전쟁터라고 답한 아이들이. 거기도 아주 경쟁 교육이 심한 나라죠. 일본이 놀랍죠. 일본이 14%밖에 안 돼요. 14%밖에. 제가 이것은 일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다 맞대요. 일본은 경쟁 안 시킨답니다. 꽤 오래됐대요. 일본은 상당 정도 유럽식으로 넘어간 지가 꽤 오래됐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듣고 상당히 불쾌했어요. 우리가 일본식 교육을 다 받아들였는데 자기들은 벌써 도망간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가장 끔찍한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르는 아이들의 80% 이상이 고등학교 시절을 전쟁터라고 느낀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인 인간이 되겠어요? 정상적인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전쟁터니까 승자와 패자가 있겠죠. 승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승자들은 턱없이 오만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턱없이 오만한 인간들의 비사회적인, 반사회적인 그러한 행태를 우리가 작년에 오랫동안 봤죠.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의사들 보세요. 의사들이 당시에 광화문에 나와서 했던 그 대목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교 1등들의 대목입니다. 저는 한국 교육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모범생이라고 하는, 최고의 수재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보이는 반사회적인 행태, 이것은 한국 교육이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봐요. 그러나 그 책임을 그 아이들한테 물을 수도 없어요. 그 아이들은 이런 교육체제 안에서 가장 잘 적응했을 뿐이에요. 이 아이들은 어때요? 이 아이들은 자신이 누리는 특권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서 내가 쟁취한 것이다. 내 전리품이다. 내가 누리는데 누가 이걸 뭐라 그래?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과연 사회냐는 거죠. 99%의 패자들은 어때요? 평생을 열등감, 좌절감, 절망감, 엄청난 무력감 속에서 삽니다. 그런 아이들이 과연 사회 속에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커갈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육은 김우창 교수라고 고려대학교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사회는 오만과 모멸의 구조로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옳다고 봅니다. 소위 이 전쟁터에서 승자는 턱없이 오만한 사람으로 자라고 패자는 너무나 깊은 모멸감을 내면하고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는 거죠. 그게 지금 한국 교육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한국 교육과 독일 교육이 극단적으로 지금 대비되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 도표를 가지고 어느 방송사에서 프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그 누구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독일 친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다니엘한테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 셋 중에 뭐였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는 여기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쟁터도 아니고 거래하는 시장도 아니고 함께하는 광장도 아니고 여기 없었대요. 그러면 뭐였냐? 물었더니 이 친구는 이렇게 답을 해요. 저에게 있어서 중고등학교 시절은 하루하루가 파티였어요. 파티였다. 제가 순간적으로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전쟁터라는데 이 친구는 자기는 파티였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는 울컥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독일 아이들에게 있어서 중고등학교 시절은 가장 행복한 인생의 황금기예요. 매일매일이 파티입니다. 맞아요. 매일매일 연극 보고 영화 보고 오케스트라 가고 매일
매일매일이 여행하고 또 깊은 사랑을 나누고 책 속에 깊이 빠져가지고 책 속에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깊이 있게 읽고 이게 아이들의 삶이에요. 중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만들어 놓은 최고의 예술 작품을 즐기고 이때 얼마나 이런 호기심, 감수성이 예민해.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체험을 하고 어떤 한 인간을 깊이 사랑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가 있겠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체험이라고 봐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체험. 한 인간을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보편적인 인간, 인류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 가능해진 거죠. 한 인간을 깊이 사랑하지 못한 자가 결코 휴머니스트 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경험들, 깊이 자신의 정신적인 어떠한 모험을 행하는, 지적인 모험을 행하는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 본 적, 대단한 예술작품에 깊이 어떤 천착해 보는 이러한 경험도 우리는 다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허용하는 건 뭐예요? 달달달달 지식을 외우게 하는 거. 더 이상 이런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러한 경쟁 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성숙한 인간이 되기를 기대하는 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어떻게 성숙한 인간이 돼요? 성숙한 인간이 될 모든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간단하게 그러면 어쩌자는 거냐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그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지금 정세균 총리께서 총리 공간에 와서 당신이 교육혁명을 해야 된다고 하니 와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강연한 게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 이름 김누리라고 치고 모교대화라고 치면 그게 올라옵니다. 모교대화. 총리실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모교대화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치면 올라올 거예요. 그걸 보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거기서 제가 주장한 것은 4가지입니다. 한국 교육을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제 연대 교육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4가지를 없애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첫째, 대학 입학 시험을 없애라. 둘째, 대학 서열 체제를 없애라. 지금 소위 엘리트 대학 체제로 돼 있죠. 대학을 평준화해라. 셋째, 대학 등록금 없애라. 넷째, 고등학교, 특권학교를 없애라. 이렇게 4개를 없애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자리에서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어요. 제가 이 4가지 이야기를 했더니 전문가가 한 20분 정도 앉아 계셨는데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상주의자도 몽상가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상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매일매일 실천되고 있는 일상입니다. 일상. 지금 유럽에서 대학 입학시험 보는 나라 어디 있어요? 다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봅니다. 독일 대부분의 나라가 그래요. 지금 독일의 경우는 그게 아비투어고요. 프랑스는 여러분 아시는 바칼로레아죠. 그 다음에 2번째, 유럽에서 엘리트 대학 체제가 있는 나라 어디 있어요? 독일은 완전히 평준화되어 있고요. 프랑스는 한때 소르본노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 대학 체제가 있었죠. 이것이 68혁명 때 고등학생들이 다 날려버렸잖아요. 소르본노 대학이 어떻게 됐나요? 1, 2, 4대학으로 해체됐죠. 그 이후에 파리 1대학부터 10대학까지, 지금은 13대학까지 됐죠. 이런 식으로 다 평준화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대학 등록금 낸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독일은 대학 등록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1970년 아까 말씀드린 교육개혁을 할 때 그때부터 학생들에게 생활비까지 주기 시작한 거예요. 왜? 대학 등록금이 없더라도 부잣집 아이들은 공부만 하는데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은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학 등록금도 생활비도 주기 시작한 거죠. 벌써 50년 됐어요. 그게. 지금 얼마 줍니까?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매달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긴 얘기니까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제도를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근대 교육의 뿌리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바로 일제 때 네? 제국주의 교육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죠. 이 제국주의 교육의 권위주의적 잔재가 아직 남아있어요. 학교에 여전히 청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지금 우리 교육 완전히 그 이후에 미국식 교육을 그대로 쫓아왔어요. 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등록금, 엘리트 대학 체제, 엄청난 교육 경제, 이게 다 미국식입니다. 이 미국식 교육을 언제까지 쫓아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유럽은 미국에 대한 알터너티브, 대안적인 교육입니다. 지금 한국 교육이 이제는 변화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미국 교육을 일방적으로 쫓아가는 것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럽이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안적으로 성찰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델이다. 그래서 한국 교육이 이제는 좀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